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기준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주요 7개 선진국 그룹인 G7과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코로나19 확산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들과 1인당 경제소득면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G7과 소득면에서 겸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 G7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0년에 잠깐 이제 이탈리아를 앞서면서 G7 수준의 경제력의 꿈이 부풀었긴 하지만요. 결국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에 이어서 지난해도 이탈리아에 다시 뒤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성장률의 경우에 이탈리아를 웃돌 가능성은 크지만 네. 원화 가치가 유로화보다 더 떨어져서 이제 소득 격차를 좁힐지도 확실하게 힘들어졌습니다. 환율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35,990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탈리아는 37,700달러로 G7 가운데서는 가장 적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1,710달러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2020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33,040달러로 이탈리아의 32,430달러를 610달러 웃돌아서 역대 처음으로 1인당 GNI가 G7 국가보다 많아진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고 선진국 반열에 안착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충격으로 이탈리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9%까지 추락한 데 따른 일시적 역전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0.7%였거든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덜 못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 2021년에는 다시 이탈리아에 1,020달러 뒤졌고 네. 작년에는 차이가 1,710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잠깐 환율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GDP도 이제 다시 역전을 당했나 봅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환율, 물가, 이제 경제 성장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환율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달러원 환율이 1,291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 연평균 1,144원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낮아 보이죠. 달러 기준으로 한 12.87%가량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네. 원화 가치가.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도 뭐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절하율이 10.97%로 원화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제 성장 측면만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좀 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네, 떨어졌는데 네. 이탈리아의 가치가 이제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더 떨어졌고 환율,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 측면은 어떻냐? 그러면은 이제 지난해 우리 이탈리아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이제 전년보다 3.7% 증가를 했는데 네. 이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높게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물가도 이제 이탈리아 유리했는데 사실 뭐 물가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명목 소득을 측정할 때는 이제 물가가 반영이 되니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봐도 이탈리아는 8.2%였는데 우리나라는 5.1%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결국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추월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이게 G7 끝자리에 있는 이탈리아를 따라잡기 위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환율과 물가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달러 유로 환율은 지난해보다 0.78%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1.57%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것이죠, 사실 상대적으로 더.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같은 달러를 벌어도 이제 국민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에 더 손해를 보는 구조고요. 그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3분기까지는 좀 더 낮아서 이 명목 국민 소득을 산정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인데 이탈리아는 5.6%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게 좋을 때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명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분기 GDP 성장률은 올해 2분기 0.6%, 3분기도 0.6%였는데 이탈리아는 2분기 0.4%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성장률이 앞서고 있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8%로 낮췄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1.4%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성장률 1.4%가 달성 가능하냐 마나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올해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이탈리아와는 결국 이제 박빙인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다른 G7 국가와 비교하면 국민소득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미국 등 다른 G7 국가의 소득 격차도 지금 좁혀지기는커녕 지금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예. 네, 그림을 보시면 지난해 그 G7 각 나라의 1인당 명목 GNI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1,710달러에서 438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네. 2021년 1,020달러에서 35,790달러 수준에서 1년 사이 격차 범위가 전반적으로 커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우리고 그렇죠. 아래에 있는 네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 더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G7 중 6개 나라가 G7 여섯 개 나라가 모두 한국과의 국민소득 차이를 벌렸습니다. 일본 네. 제외하고요. 네. 그런데 G7 말고 이 대만과의 경쟁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만의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당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만이 더 높았죠. 올해 다시 재역전에 성공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3,565달러로 우리나라의 32,661달러보다 높았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이 지난해 연평균 수치보다 5.84% 높아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환율은 1.54% 올랐으니까 네. 그 절하폭이 더 크죠, 사실. 명목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셈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성장률에서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1%로 봤는데 또 나오죠. 우리나라는 1.4%. 그러니까 실제로 대만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앞지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1.4%도 이제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융지주 증권사 3분기 실적 악화.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하나둘씩 성적표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금융지주와 증권사 실적도 나왔죠?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올해 3분기는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이 금융 지주계 증권사들도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을 강타한 이제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을 보면 올해 3분기 185억 단기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섰고요. 네. 신한투자증권은 전분기만 해도 이제 1,225억 단기 순이익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489억 원 단기 순손실을 냈는데요. 전 분기보다 손실이 더 커졌고요. BNK 투자증권도 단기 순손실 이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지 못한 걸로 맞습니다. 들리는데 네. 이게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영향 때문이라고요. 역시 이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안 좋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부진했던 점이 가장 큰데요. 네. 이는 이제 금융지주 증권사뿐만 아니라 일반 증권사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2분기에 3.6% 수준에서 4%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코스피는 9월 말 2,400선인데 지금 보시면 2,3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은 운용 수익 적자를 냈는데 이제 하나증권을 보면 그 449억 운용 수익 적자였는데 2분기까지만 해도 수익을 냈어요, 제법. 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운용 수익은 전 분기 대비 23% 줄었습니다. KB증권도 절반 넘게 줄었고요. 네네. 또 IB 수수료 감소도 실적에 상당히 타격을 줬습니다. IB라고 하면 투자은행업인데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네네. 사업에서 부진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라던가 이런 투자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단순 트레이딩이나 뭐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IB 수익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쪽이군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해외 부동산 뭐 손실 충당금이라던가 고객 손실 보상금, 뭐 소송 등 뭐 일회성 비용 등도 대규모로 잡혀서 증권사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고금리 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식시장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 증권사들의 단기간 내 큰 폭의 회복은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융권 실적까지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도 면세 화장품 어닝 쇼크. 이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들은 업황이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8월 사드 사태 이후에 6년여 만에 그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됐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과 관광 산업,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이들 업종의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에도 침체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쇼크도 있었고요. 네. 거기다 이제 중국 매출이 감소했고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했던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 대표 그 업종 이제 호텔신라의 이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네. 77억 원 수준인데 증권가가 예상할 때는 645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닝 쇼크 수준이죠. 이 같은 성적표를 낸 것은 면세점 부문에서 이제 163억 원 영업 손실을 낸 탓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텔 신라 측은 아직 중국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신규 오픈 공사 증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손실이 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LG 생활건강 이제 화장품으로 유명하죠. 이 3분기 1,28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는데 이 또한 시장 예상이었던 1,448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이 중국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면서 면세 및 중국 매출이 2자릿수로 감소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올해 3분기 뷰티 부문, 화장품 부문이죠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급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이 면세와 화장품 업계가 계속해서 네.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에는 실적 뭐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이 둘 다 사실 뭐 LG 생건이라던가 뭐 호텔 신라라던가 중국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이 두 회사의 전망은 시장에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이제 화장품이 주력인 LG 생활건강은 자체적으로도 실적 전망을 낮췄어요. 네. 매출액은 기존에 올해 7조 3천억 원 수준에서 6조 9천억 원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기존에 7,300억 원에서 4,700억 원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네. 회사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공표할 정도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증권사에서도 그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해서 중립을 하향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가격 저항이 커진 데다 중국도 뭐 많이 약진하고 있어서 경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이 반면 호텔 신라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4분기에는 이제 드디어 중국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 단체 관광 회복 효과가 더딘 게 국내 항공권 티켓이 비싸고 호텔이 좀 여유가 없다.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예. 앞으로 정규 항공편이 늘고 비자 신청이 확대가 되면은 단체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